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또 낮췄습니다. 지난해 11월 2.8%로 전망한 이후 지난 3월엔 2.6%, 5월에는 2.4%로 연속 하향 조정했는데 이번엔 2.1%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 하강 추세가 그만큼 뚜렷하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가 언제부터 내리막을 걷고 있는지, 이 경기 정점이 또 언제였는지에도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해 두 분의 전문가와 이 내용 갖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송수영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재무금융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과거엔 우리나라가 잘 나갔었는데, 과거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래서 행복했는데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의 주역이자 경제를 이끌었던 세대들이 하는 흔히 얘기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푸념입니다. 사실 한 개인도 상황이 어렵고 어두워지면 과거의 영광을 찾게 되죠. 이런 맥락에서 홍 교수님, 평가를 좀 먼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세대가 지금 한 10년 전만 해도 8% 이상의 그런 성장을 보였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010년에 한 좀 내려갔다가 한 6%까지 잠시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2%에 그야말로 그 OECD 전체 평균 3%대보다도 더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존 이 5, 60대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을 봤을 때는 아주 큰일이 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만 만큼 경제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그래서 그 OECD에서 직접 데이터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그 1인당 GDP 성장률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딱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980년도에 마이너스 2.7% 정도, 마이너스 1.7% 경제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IMF 위기 때 98년도에 마이너스 6.5%까지 이제 뚝 떨어졌죠. 상대적으로 이제 2008년도 경제 위기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이때가 제일 많이 마이너스 4.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홍 교수님도 얘기했죠. 2010년도에 6.5%는 이제 기저효과라고 해서 너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것이 됐고 그 이후에는 2.8, 3.3에서 조금씩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단 우리나라가 지난 짧은 기간 동안에 아직 개발도상 국가인 상태에서 거의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의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이제 물론 추억은 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좋았는데 하지만은 지금 관점에서 현재 경제 수준에서 이제 그거를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GNI도 3만 달러를 넘었고요. 그다음에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저희가 7등에 해당되니까 여기서 경제 성장률이 5% 이상을 나온다.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과거와는 분명 다른 흔적만 남은 영광일지라도 또 과거와도 다른 모습의 또 현재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1960년대 또 70년대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 때만 해도 거의 매년 10%를 넘는 고도 성장을 했던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후 외환위기를 거쳤고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몇 번의 시련은 있었습니다만 홍 교수님 그래도 경제 외형을 키우는 데는 일단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단기간에 급속하게 경제를 발전을 시킨 나라입니다. 이 모든 산업을 전부 다 이 국제 경쟁에 우위에 쓸 만큼 이런 걸 하지는 않았고 중화학 등 특별한 그런 산업들을 집중해서 세계에 내놓고도 경쟁할 수 있는 규모 경제를 갖고 오는 등 여러 가지 해서 유형을 키워서 그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그리고 국가 경제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봐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러한 그 큰 그런 중요한 산업 중심의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가 몇 개만 더 흔들려면은 아주 우리 경제 전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우리 이 큰 규모의 그 대기업 중심의 산업 또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그런 산업이 이제 와야 되는데 그렇지만 과거에 규모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가
그 나쁘지는 않았고 이런 것이 이제 국제 경쟁과 함께 또 국외의 여러 환경과 함께 지금 여러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방금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주요 국제 경제기관들은 우리 경제에 대해 상당히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송 교수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OECD가 발표하는 보고서들만 보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여건에 대한 평가를 좀 제법 나쁘지 않게 내렸던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지금 2.4%, 1.1%로 낮춰서 조정하고 된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 무역에 많이 의존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경제 상황에서 실제로 OECD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가져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무역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뭔가 걸림돌이 발생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소위 룰 베이스드 그러니까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WTO 체제 하에서 무역은 적어도 아주 부드럽게 그 유연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예. 지금은 그거가 안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이것이 가장 큰 불확실성을 만들고 경제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이 상황은 이러한 평가들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력 산업들이 저물어가면서 성장 둔화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이젠 경제 기력이 쇠하고 있다. 냉정한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을 좀 어디서 찾고 계세요? 물론 뭐 이 환경은 대외 환경 대전개를 봐야 되는데 요번에 OECD 국가가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이 이제 낮게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잡은 거는 아니고요. 예. 사실 그 미국하고 중국 전부 그런데 보면 한 0.3%포인트 정도를 낮춰 보이고 내년도도 이제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뭐 2.4에서 2.1%로 이렇게 내렸지만 다른데 전체적인 대외 환경은 거의 비슷한 환경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그런 와중에서 경쟁적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대내가 어떤 환경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에는 여러 가지 경제도 이 특정 뭐 반도체 등 특정 산업 때문에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였고 또 한편 이 세금도 잘 걷었죠. 이런 상황이 2017, 8년도에 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러한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뭐 정권도 바뀐 시기도 뭐 같이 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예. 대내의 어떤 그 코스트를 또 많이 부여했다는 것이죠. 노동 코스트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대만큼의 속도를 못 냈습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대내 환경의 여러 문제점, 뭐 최저임금도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노동 시장 등 모든 이러한 것들이 기업에게는 그렇게 유리하지 못한 그런 환경도 없잖아 많았다. 예. 따라서 우리가 대내 환경이 더욱더 오히려 대외보다 저는 더욱더 어려움이 있었고 그 도파구가 바로바로 신속하지 못한 면에서 국제 경쟁을 잃은 면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을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이 대응 방안도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좀 냉정한 내부적인 위기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OECD는 우리나라의 지금 성장률을 2%대 초반까지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 교수님, 그런데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의 성장 전망에서도 하향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나라 밖 상황이 좀 어떤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그 전체적으로는 뭐 마이너스 1.0% 이상을 깎은 나라도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2020년 19년뿐만이 아니라 2020년 성장률에 있어서도 뭐 0.9%까지 마이너스 3.9%까지 깎은 나라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우리가 이제 홍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마이너스 0.3%니까 그렇게 심하게 깎은 건 아니다. 뭐 이거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특히 이제 재미있는 것이 일본은 0.3%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0.3%를 오히려 올려서 1.0% 경제 성장률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예.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2020년은 0.6% 성장률로 그냥 그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확 올랐다가 갑자기 뚝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1% 성장률에서 0.4%가 만약에 내려가는 걸로 예측한다는 건 이거는
뭔가 OECD에서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현재 상황을 조금 이렇게 뭔가 포장하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왜 OECD에서 일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이렇게 높였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지난 7월 달이나 5월 달에 예측했던 거 조건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지금 일본이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네. 일본이 갑자기 0.3%를 올려준 거는 지금 일시적으로 8월 달이나 7월 달에 일본에서 이익이 좀 많이 나고 뭐 이래가지고 임금을 많이 올렸습니다. 보너스를 많이 지불했다는 예.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것이다. 근데 그런 요인을 가지고 0.3%씩이나 올리는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나라가 이제 높인 나라가 터키가 높였습니다. 터키는 이제 마이너스 한 2.6% 이상 막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했는데 예. 그 마이너스 성장이 한 마이너스 0.3% 정도로 이제 덜 발생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터키는 좀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아마 그렇게 해서 그 두 나라만 지금 예외적으로 됐는데 일본이 아주 저는 지금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왜 이렇게 OECD에서 갑자기 예외적으로 했을까? 물론 일본은 무역에 의존하는 GDP 대비해서 의존하는 것이 적고 국내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합니다. 예. 국채도 이제 일본이 국내에서 많이 소비를 하고요. 아마 저는 그래서 유효 소비가 확 단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너스가 많이 지급돼 가지고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세계 경제는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방 리스크, 물론 앞서 말씀해 주신 송 교수님께서 일본과 터키의 경우는 좀 예외로 치더라고요. 우리 경제의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건 이 하강 압력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홍 교수님, 사실 이 국내 경제 전망 기관에 따르면 올해 2%대 우리 성장 달성 어렵다는 전망이 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다보고 있는 여러 대외 환경이나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규모가 크고 예. 특히 우리는 한일간의 직접적 관계 있고 또 미중 간에 있어서도 제일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 무지하게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 피해가 우리가 상당히 일본보다 더 많이 상대적으로 볼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경제 환경이 이제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예전보다 훨씬 나빠질 것으로 이제 네. 보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재화에 우리가 일반 시장 경제와의 다른 모습을 또 통제하고 규제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였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봤을 때 우리나라가 스스로 국가 경쟁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산업에 대한 규제, 환경에 대한 규제가 의외로 선진국보다 더 센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는 국내만이 위한 게 아니라 국제 강화서 싸워야 하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두 손을 딱 보고 성장 동력을 이렇게 밑받침해 줘야 되는데 여러 이유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것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이런 게 이제 부족해서 함께 돌아가는 여러 가지 소비 심리 등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아가는데 어렵다 하는 그런 국민 소비 심리도 위축돼 있고 또 환경에 또 정치적 환경 여러 가지 대외 환경이 상당히 풀리겠다고 하는 그 기대가 상당히 낮은 상태라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 네. 홍 교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경제 성적표 2% 네. 만약 이를 밑돌 경우 이게 갖는 경제적 의미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안 되게끔 정책을 취해야 되죠. 근데 이제 현재 저희가 재정 확대 정책도 이제 폴 크루만 교수가 와서 얘기했고 심지어 뭐 제로금리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한은에서도 좀 금리를 낮출 이유가 있는 것이 미국이 이제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낮췄지 않습니까? 예. 어저께. 그러면 그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국내는 괜찮은데도 외부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고 미국이 수출에 불리하게 되고
미국의 이제 그 뭐 농촌의 그 농장들이 좀 파산하는 경우가 좀 예.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예방적으로 사실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낮췄는데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역전 상태라서 뭐 조금 이것이 부담이 줄어들었다 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재고를 위해서 현재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극적인 타결이 없는 한 저는 예비적으로라도 지금 한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낮춰서 이 통화 정책과 같이 재정 확대 정책을 해야지만 그나마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제 현재의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이 된다고 해도 예비적으로 어느 정도 그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이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도 물론 뭐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겠다고 하지만은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좀 예. 완화적인 어커머데이티브한 팔러시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추경 예산이라든지 재정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사용하고 있는 있죠. 어떤 정치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있어줘야지 이러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은 굉장히 이거는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확장 재정 정책에 이 통화 정책이 좀 덧붙여져야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홍 교수님,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정부는 지금 재정을 대폭 풀려는 정책을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경기 둔화를 막는 좀 안전핀 역할을 할까요? 일부는 그렇게 이제 재정 정책을 하면은 지출을 확대하면 이게 뭐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만 저는 그 근본적인 그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 경우 케이스는 없습니다. 거의 뭐 찾아보기 어렵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요번에도 경제 살리기 위해서 내년도에 9.3%를 예산을 더 늘려잡아서 500대 이제 예. 조를 넘어졌습니다. 513조가 됐는데 네. 거기에 경제 살리기 위해서 R&D 투자든지 산업 투자든지 SOC가 다 합해 한 25조 정도뿐이 안 되고 오히려 복지가 그것보다 2배가 더 많은 예. 그 증가율이나 규모나 지금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경제 살리기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가 가만히 앉아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의도적인 재정 확대를 하게 되면 이 한 몇 년 후에 지금 우리가 65세가 한 10여 %인데 그 2025년 하도 20% 넘을 정도로 가만히 앉아서도 지금 재정 지출이 많아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 살리게 하는 건 아주 제약적인 요소가 깔려 있다. 예. 따라서 이걸 가지고는 좀 정부가 주도하는 건 안 되고 오히려 정부가 법인세를 내린다든지 예. 이래서 민간이 선수가 떼어서 그 사람들의 민간이 아무래도 이 정부보다 효율적입니다. 그런 예. 그 경제 살리게 하는데 이런 정책으로 오히려 가서 이 경제를 살리는데 희망을 주고 또 투자자들이나 또 그다음에 경영자들이 미래에 대한 이 투자 욕구를 갖게 하는 이러한 방향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지금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사실 7월에 요번에 그 정부가 그저께 발표한 걸 보면은 7월에 이미 재정의 74%를 지출했습니다. 7월 말까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반기에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아니 6개월, 7개월 썼는데 74%도 상당히 많이 그 재정지를 끌어와서 쓴 거예요. 그리고 추경도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 보면 그도 쓰고 그래서 그러한 재정 때문에 경제가 그럼 좀 좋아지고 있냐? 그래서 이런 것은 한계가 많고요. 실질적으로 요새 최근에 세금이 잘 거쳐서요. 몇 년간에 그거 다 썼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전 재정 정책은 잘 신중하게 해야 되는 측면을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효과는 의문이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마침 기재부에서 오늘 최근 경제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그린북이라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 책자인데 전망은 역시 어두웠습니다. 요점을 좀 짚어보면 6개월째 우리나라가 부진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송 교수님, 네. 오늘 그린북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기 6개월이니까 2, 4분기가 되겠죠. 두 예. 개의 4분기가 연속으로 조금 이렇게 가라앉게 되면은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 뭐 침체에 들어간다. 세 개의 예. 4분기가 이제 가라앉으면 그렇게 되고 지금 독일이 이제 그 제조업의 하락이나 자동차 산업의 하락 때문에 조금 그런 기술적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침체에 들어갔다 아니라
조금씩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그 이펙트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침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조금 약간 그런 걸 보이는데 바로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부 정책이 필요하고 크루그만 교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아까는 이제 얘기 안 하고 지금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그러면 왜 이렇게 반짝 그 성장률이 좋아지고 이런 호전하는 쪽으로 갔는가 하면 일본은 지금 재정 확대 정책을 어느 쪽으로 쓰는가 하면 일본은 GDP에 대해서 벌써 240% 정도의 부채가 예.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일본 은행이 뱅크 오브 재팬이 거의 98%의 국채를 오히려 사줘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노동 공급이 좀 부족하고 여자들이 노동 시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수입해서 그 사람들을 6개월간 일본어를 교육시키고 기술 교육을 시키는 거에 정부 재정 확대 정책을 굉장히 지금 스트롱하게 예. 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현재 일본은행에서는 제로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다음에 양적 완화도 2% 물가 상승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든 민간인들에게 어떤 정도의 확신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도 하고 지금 일본 경제가 그나마 이렇게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정 확대 정책 같은 경우도 할 때 이거를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찔끔 썼다가 다시 재정이 혹시 불안해질까 봐 우리는 48% 정도밖에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썼다가 다시 줄이고 썼다가 줄이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신뢰를 못 하기 때문에 재정 확대 정책의 효과가 진짜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이번에 했을 때는 국가 부채 비율이 확실히 높아지는 경우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업들과 사람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주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물가 상승률이 지금처럼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는 밀어붙이겠다 하는 거를 오히려 그런 확신을 주는 것이 이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진단과 더불어서 평가까지 해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홍 교수님께는 끝으로 앞으로 좀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뭐 과거를 돌아보는 이야기를 앞서 잠깐 나누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앞으로잖아요. 네. 재정 정책이 뭐 효과도 별로 없고 네. 뭐 이런 문제점과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좀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네. 정책이 좀 반영이 돼야 될지 네. 이 부분과 관련해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계에 있어서는 재정 확대 전략이 아니고요. 예. 오히려 세금을 줄여줘서 그 재정을 이미 200%대 100%대 선진국 몇 나라들은 이미 20년, 10년 전부터 그렇게 높게 유지됐던 거고요. 이 낮게 유지한 나라는 OECD 국가 2개 국가인데 대표적인 독일만 내려가고 이 계속해서 그 부채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재정 협대는 없고 결국은 뭐냐면은 정부는 민간이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데에 많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회사를 문을 열려고 해도 힘들 정도로 이제 규제가 꽉 와 있는 겁니다. 신산업, 뭐 4차 산업 이런 것들이 지금 열려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는 입구부터 막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돌파가 안 되면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이 좀 땀보다 한 발이 앞서서 간 나라였고 또 그런 걸 파격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줘서 급격히 성장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 그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뭐 양극화 훼손이 뭐 여러 가지 이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강조돼서 기업이 그야말로 앞장서서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곤란하다. 기업의 대표들이 요새 이구동성으로 거기 협회 등도 이러면 안 된다. 기업을 좀 살려라. 예. 뛰게 해달라. 이런 얘기군요. 뭐 돈 달라는 게 아니라 뛰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고서는 우리나라가 이 근년에 앞으로 발전하는데 이 희망적이지 못할 확률이 크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주고 밑받침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끝으로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